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사건, 사고를 되짚어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비법 머니에서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안전 이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분노 유발자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금값이 고공행진 중이죠. 귀한 금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잠시 후 머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출발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서 개인정보를 받은 뒤에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처분하는 수법으로 1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일당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최신 스마트폰 890여 대를 영세 상인 등 300여 명 명의로 개통을 해서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한 사람당 최대 5대까지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에 팔아서 돈을 챙겼는데요. 이렇게 가로챈 금액만 15억 8천만 원에 달하고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당까지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상인들이 쉽게 개인정보를 내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방법으로 속인 겁니까? 처음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서 건물을 임대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주겠다. 그런데 본인 인증을 위해서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건데요. 피해자들은 대출금이 곧 나올 예정이라는 말에 속아서 휴대전화 이용요금, 할부요금까지 모두 부담해야 됐습니다.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도 이게 애초에 작업대출에 개인정보까지 내가 제공한 당사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고는 건데요. 피해자 중에 한 명은 어려운 경제 사정에 대출마저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영세 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런 사기를 쳤습니다. 죄질이 나쁜데요.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 부산경찰청은 어제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에게 개인정보 등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 72명 역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타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뭐 구속하고 불구속 입건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기꾼들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은 거고 그 가정은 파괴된 거잖아요. 네. 제가 이 사기 범죄 얘기할 때마다 막 주장하는 건데 이거는 살인죄고 가정 파괴범에 준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혐의는 그냥 사기하고 전기통신법 위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또 조금만 지나면 거리 활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기꾼들이. 아유. 자, 두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네. 경기도 포천의 한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가 전복돼 3살 아이 얼굴이 크게 다치는 등 3명이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SNS에 사고 당시 영상이 올라왔는데 저는 영상 보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아마 보시면 정말 다들 놀라실 텐데요. 이 3살 배기 쌍둥이 딸을 둔 엄마 A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사고 당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들 가족은 지난달 31일, 저렇게 뒤에 보시면, 맨 뒷칸이 날아가는데요. 이게 포천의 한 테마파크에서 깡통 열차를 탄 겁니다. 보시면 열차는 드럼통 형태로 좌석이 있고 여러 칸 주르르 이어진 형태예요. 근데 엄마인 A씨는 열차 맨 뒷자리에 딸아이 하나를 안고 탔고 다른 한 명은 옆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차가 출발 후에 원을 그리며 돌다가 이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칸이 전복이 돼버린 거죠.
여기가 아스팔트 바닥인데요. 네. A 씨와 함께 탄 아이는 뒤집힌 채로 수초간 끌려갔고 옆자리에 앉았던 다른 아이도 좌석에서 튕겨져 나갑니다. 아이고 저거 사고 영상만 봐도 부상이 클 것 같은데 네. 엄마와 아이는 어땠습니까? 이게 그 안에서 또 바닥으로 끌려간 네. 거기 때문에 셋 다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쌍둥이 딸들 아우.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A 씨는 깡통 열차 내 안전장치가 없었고 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키즈 카페 열차 사고도 있었지만 아이 키우는 집들 이런 곳 정말 많이 가고 네. 아무도 이게 또 이렇게 위험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경찰은 조만간 해당 업체 안전관리 책임자와 운전자 등을 불러다가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저런 업체에서는 또 한 번 테스트하고 더 테스트하고 해서 완전히 안전할 때 그걸 이용하게 해야죠. 네. 야 이거 뭔가 또 대책이 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올해부터는 8천만 원이 넘는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고 각종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요즘 저는 연두색 번호판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연두색 번호판과 관련해서 꼼수가 있다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차는 살 때도 그렇고 유지비도 그렇고 경비 처리를 하면 연간 1억 5천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구매한 고가 차량을 업무 외 사적인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국토부가 올해부터 연두색 배경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으리으리한 차 타기 민망해진 거죠. 하지만 수입차 업계에서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는데 실제 차량 가격보다 낮은 가액을 기재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8천만 원을 넘는 차량이지만 계약서상에서는 8천만 원 이하인 차처럼 낮춰서 작성을 하고 표면상으로는 할인을 한 뒤에 실제 차액은 별도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참 이 연두색 번호판 달고 다니기 싫다. 네. 에? 그러니까 8천만 원 이상인데 그걸 또 낮춰가지고 이게 완전히 꼼수를 쓰는 건데 이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했더니 고가 법인 차량들이 줄어들었다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뒤에선 다운 계약서를 쓰고 있었던 그러네. 거죠. 예, 국토부 관계자는 이 차량 사용 목적이나 취득가액의 진위 여부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모니터링은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차가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전부터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꾼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몇 대 봤다고 아까 말씀하시지만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거 꼼수를 써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뭘 하면 어쩜 그렇게 허점을 파고들어서 이런 짓들을 그러니까요. 해. 머리들은 좋아, 머리들은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곳에서 판매 중인 다수의 어린이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네,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인데 발암물질이라니 충격적입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했는데요. 그 결과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가죽 가방에서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6배나 검출이 됐고요. 물놀이 튜브, 연필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제품에 물리적인 결함도 많았다면서요. 네, 이 유아용 치발기 같은 경우 이거는 입에 넣고 빠는 건데 이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컸고요. 작은 힘에도 쉽게 망가져서 질식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보행기에서는 낙상 위험까지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 구제나 유해성 집중 조사 이런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외 직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도 저희 집사람 해외 직구 사용할 때 근데 저게 제대로 오긴 하는 건지 그리고 안전한 건지 네. 이게 국내 안전 기준하고 이게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모닝 브리핑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고3이 되면 이 자녀의 진로 문제로 머리 싸는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해결 방법이 있다고요? 해결 방법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는 참 다행인데 네. 사실은 그때까지도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막연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 친구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전문 직업인이라는 꿈을 키워가는 아주 당당한 친구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꿈을 찾아가는 특별한 학생들을 만나러 대구에 왔습니다. 온갖 부품들이 즐비한 게 언뜻 보기엔 자동차 정비소 같죠? 그런데 여기는 입시 대신에 취업의 뜻을 품은 학생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인문계에서 공부하다가 학교 선생님이 추천으로 여기 이 학교 왔는데 대학 진학하고 자동차 정비 그걸 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뭐 해도 된다면서 응원했는데 친구들이 좀뭐 가면 힘들지 않냐 하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위에 오니까 생각보다 할만하고 재밌어가지고 좋았어요. 이곳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위탁 교육을 수료하면서 일단 일반고에서는 이루지 못한 거를 지금 많이 이루고 있고 제 목표도 정하고 약간 인생의 길이 좀 트였다고 해야 되나? 약간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해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정비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선택한 전공 과정을 이론부터 실습까지 학습할 수 있는데요. 산업 현장의 직무 수행 능력을 표준화한 NCS를 기반으로 10개월간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자동차 정비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과정이고요. 학생들이 10개월간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이 자동차 정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소양들을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NCS 기준으로 정부에서 이제 지정이 된 그런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 능력이나 아니면은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교육함으로써 보통 우리가 기업체에 가게 되면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직업훈련을 마치면 바로 산업 현장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직업인으로 필요한 인성교육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장에 근무를 오래 하셨던 교수님들, 그리고 뭐 기능장 혹은 직업훈련 교사 면허를 취득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노동인권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의적 활동이라든지 해서 사회초년생들이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함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보안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요. 이에 보안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클라우드 직업훈련 과정도 개설됐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여기 위탁 왔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를 정한 다음에 그렇게 저희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 커리큘럼은 이제 각 반 선생님들께서 요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이런 걸 짜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업 진행됩니다. 학생들 학교 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학생들과 좀 친해지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직업훈련 기관은 전국에 235곳이 있는데요. 미용, 항공기 정비 등 약 33개 직종이 548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훈련 수요와 훈련 가능 분야를 선정해서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원격화 심사 기준을 통과하여 실시 가능 직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으로 훈련생들은 직종별 전공교육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증 취득, 최종적으로 관련 분야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정 내 노동인권, 안전보건 교육 등을 통해 직업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소속 학교 진로 지도실에 참여연사를 전달하고 각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국민 내열 배움 카드를 발급받고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의 출결 기록과 참여 결과를 학교 생활 기록부와 연계하여 3학년을 무사히 마치고 원하는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문 직업인으로 배우며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는데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훈련 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막연히 오늘을 살았지만 일반고 특화 직업 훈련 과정을 통해 이젠 내일을 꿈꾸게 됐다는 학생들. 이번 달 이제 말일 31일에 자동차 정비 기능사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밤 10시까지 남아서 친구랑 공부했었고 주말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무조건 합격하죠. 자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필기 시험 합격할 자신 있습니다. 일반고 특화 훈련을 통해 미래 전문 직업인으로서 내일을 꿈꾸는 아이들. 저희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게요. 멀게만 느껴지는 전문 직업인의 길. 그러나 일반고 특화 훈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군대 전역하고 다시 취업을 해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과정 배우면서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고 자동차 기초적인 걸 배워서 엔진의 기본 원리나 이런 부분들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저는 6개 땄습니다. 네. 지게차, 굴삭기, 로더 운전 기능사랑 전기 기능사,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동차 차체 수리 기능사 땄습니다. 박종경 씨는 비록 2년차 신입이지만 동료들이 인정하는 우수 사원이라는데요. 뭐 잘합니다. 시키는 대로 잘하고 혼자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뭐 초반에는 다들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하니까. 직업인의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는 박종경 씨.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평일에는 회사 다니고 평일 저녁에 온라인 강의 듣고 주말에 미대학교 특수건설기계과 올해부터 신입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30 안에 정비기능장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보다는 조금 느슨하기도 하고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일반고 특화 과정을 고민하고 계시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청소년기의 불안함은 미래에 대한 막연함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네. 근데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으로도 참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예. 이제 건강 얘기 좀 할 텐데 갈수록 환경에 대한 얘기하는데 이 뭐 대기 환경 이런 것도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환경 네. 이게 우리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질병에 지지 않고 맞서 싸우기 위해 행복한 아침이 또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닥터 상담소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새롭게 단장한 코너 닥터 상담소의 진행을 맡게 된 리포터 손은옥입니다. 자, 이제 완연한 봄이죠. 그런데 이렇게 봄이 되면 겨우내 잠잠하다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무좀입니다. 자, 그래서 무좀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위를 알아봤는데요. 3위, 몸과 살갗을 아우르는 체부. 2위, 발. 자, 그렇다면 1위는 손발톱. 와, 야. 잠깐만. 이쪽일 것 같은데요, 여기? 맞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무좀이 정확히 뭔가요? 무좀 다른 말로 백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백선균 또는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 얇고 긴 형태의 진균이 피부의 각질층을 감염시켜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네, 이 무좀에 걸리면 상당히 가렵다 그러던데 어느 정도로 가려운 거예요? 무좀은 크게 3종류가 있는데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갈라지며 각질층이 가루처럼 떨어지는 각화형이 있고 발가락 사이에 피부가 벗겨지고 각질층이 생기며 심한 가려움과 같이 이런 진물 및 악취를 유발하는 지간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물집이나 농포가 생기는 소수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좀이 피부에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손톱이나 발톱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럴 때는 어떤 증상이랑 또 불편함이 좀 생길까요? 손발톱 무좀의 경우는 각화형 무좀의 일종인데 손발톱이 비대해지고 각질 가루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건조해지며 그로 인해서 모양의 변형이 좀 일어나거든요. 양상에 따라서 노란색, 회색, 갈색으로 변색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비대증, 건조화로 인해서 좀 눈으로 보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손발톱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내향성 발톱 질환으로 인해서 악화가 돼서 좀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손톱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렇게
드러나지만 발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양말이나 신발로 또 충분히 가려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좀 두고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방치되면 주변 피부까지 영향을 받아서 영구 변형이 올 수도 있고 특히 당뇨병, 말초 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 환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은 전염성이 높아 다른 부위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옮길 수 있어서 이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발톱 무좀의 치료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구용 약이 있는데 효과는 좋은 편이지만 간에 부담이 있습니다. 발톱 무좀의 경우 이 약을 6개월 이상 먹게 되는데 그 경우에 메스꺼움이나 뭔가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좀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의료진의 처방을 통한 약이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 발톱이 이미 두꺼워진 상태에서는 침투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광 레이저 치료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통증이 없고 무좀균을 살균하여서 발톱뿐 아니라 동시에 발에 무좀이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만 일주일 간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열 레이저 치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무좀균의 생존 환경을 파괴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치료받아도 되지만 환자에 따라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족냉증을 가진 분들은 통증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하면 충분히 나으실 수 있고요. 치료 방법마다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치료가 강력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를 조합하면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열성 레이저로 균의 번식 환경을 제거하면서 광 레이저로 동시에 균까지 죽이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환자의 상태와 조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여러 치료를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톱 무좀을 치료하면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점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치료 중 경구용 약을 제외한 모든 치료는 이미 두꺼워진 발톱에 바로 사용할 때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톱 무좀균은 발톱 속에서 시작됩니다. 레이저도 약물도 안쪽까지 침투가 되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죠. 특히 레이저 투과율의 경우 출력과 파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발톱 두께가 3mm만 넘어가도 절반 이하의 효과로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또한 표면이 매끄럽지 않으면 난반사에 의해 레이저의 에너지량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발톱을 정상 두께까지 맞추고 표면을 좀 매끄럽게 관리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의 경우 치료도 오래 걸릴 뿐더러 잘못된 치료를 진행할 경우 낫기 쉽지 않은 대표적인 질환이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찰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경각심과 인내심과 이런 걸 가지고 신중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오래 걸리긴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하면 충분히 나으실 수 있고요. 자신 있게 슬리퍼와 샌들을 신으실 수 있으니까 희망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무좀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위 1위 발톱 무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 상담해주신 최원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꽃향기가 실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 봄날. 우리의 구강 건강은 아직도 겨울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알아본 가장 흔한 구강 질환. 3위 치수염, 2위 충치, 대망의 1위는 바로 치주 질환. 근데 선생님 어디 계실까요? 이제 지금 진료실에서 한참 또 치료 중이실 것 같은데. 여기. 저분이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치주 질환 환자 진료 중입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치주 질환 환자 보고 계시던데 이 치주 질환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먼저 이 연조직에만 국한된 치주 질환을 의미하는 게 치은염이고요. 치아 주변,
이 엄밀하게는 치아 뿌리 주변에 잇몸 조직이 느슨하게 떨어지는 상태가 치주염입니다. 즉, 치은염이 악화됐을 때 치주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치주 질환을 앓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날까요? 일반적으로 잇몸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면서 치아에 힘이 없어져 음식을 씹기가 힘들어집니다. 잇몸이 들뜬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부쩍 입냄새도 심해지죠. 왜냐하면 잇몸에 볼록하게 고름이 차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아 사이가 벌어지면서 위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만 들어도 굉장히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통증이 상당하겠어요? 네, 사실 치은염일 때는 대체로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흔히 나타나는 증상만 보일 뿐이고요. 질환이 상당히 악화해야만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는데요. 그러면 잇몸뼈 소실이 심해지고 결국 치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궁금한데요. 이 치주 질환의 원인 뭐가 있을까요? 치주 질환의 원인은 치아와 잇몸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플라그라고 하는 세균막입니다. 플라그는 무색이면서 점착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제거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 단단해지면 치석이 됩니다. 플라그와 치석이 쌓여 잇몸 틈이 벌어지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주낭이 생기는데요. 이 주변으로 치주 조직이 소실되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기까지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자연 치아를 빼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치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그 인생에서 먹는 낙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 많은 분이 동의하실 거예요.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잘 먹어야 건강하다고 봅니다. 씹고 뜯고 즐기는 것이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낙이기도 하죠.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잘 먹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 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아 관리를 잘해도 이미 치주 질환이 좀 진행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치주 질환은 양치, 스케일링을 통해 플라그와 치석을 제거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치주낭이 심할 경우에는 그 깊이를 줄이기 위해 그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를 진행하죠. 만약 치주염이 심하다면 항생제를 먹거나 치아와 잇몸 사이 치주낭에 연고를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료할 수 없는 치아는 결국 뽑아야 합니다. 그럼 치아를 뽑았을 때는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네, 그럴 땐 제3의 치아로 불리는 임플란트가 대표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치아와 비슷해서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고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임플란트 치료는 상하, 앞니, 어금니 등의 부위별로 혹은 수직적, 수평적 잔존 골량과 골밀도 차이 등에 따라 결정해서 진행하는데요. 뼈 높이에 맞춰 치료하거나 잇몸 높이에 심는 방법 등이 있으니 환자 본인 상태에 맞게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네. 근데 저 주변에 보면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짧게는 몇 주 그리고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부담스럽거나 많이 불편할 때는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비교적 잇몸뼈를 보존하기 쉬워서 자연스러운 잇몸 라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발치 부위의 자연적 치유력을 이용해서 골결합을 유도할 수도 있죠.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치과에 여러 번 내원하기 어렵거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치료법이라서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마취했을 때 발치부터 임플란트까지 끝낼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인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걱정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오늘 가장 흔한 구강질환 1위였죠. 치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해주신 닥터 이장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상담소 MC 손은옥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모아봅니다. 분노 유발자들 배한진 변호사 그리고 신재은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나눌 얘기 지난 3월 28일이죠. 일명 부산 멍키 스패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 신고를 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직장까지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 사진이 있거든요. 피해 사진을 보시면 머리와 또 가슴 복부 등에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한때 사랑하던 사람을 향한 비뚤어진 집착이 불러온 사건이었죠. 하지만 사건을 이제 되돌아보면 예견된 사고였다,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건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 자, 예견된 사고였다,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사고 막을 수 있었는지 오늘의 분노 유발자 공개합니다. 네, 지난해 3월 2일입니다. 피해 여성의 일터에 남자친구가 찾아가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재차 피해자를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회의 중인 피해자를 불러내는데 계단 아래로 내려가서 얘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품에서 흉기를 꺼내서 휘둘렀다고 합니다. 네, 정말 끔찍한 날이었는데. 네, 다행히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장 동료들에 의해서 피해자는 간신히 도망칠 수가 있었는데 머리와 복부, 가슴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까지 끔찍했던 그날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근처에 이게 다가와 주실, 도움 주실 분들이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저는 영상을 좀 미리 봤었는데 이게 정말 순식간에 품 안에서 흉기가 2개가 막 나오더라고요. 예. 끔찍합니다. 이건 뭐 그냥 뭐 협박하러 혹은 뭐 대화하러 온 게 아니고 애초에 다치게 하려는 그 살해의 작정을 하고 한 고의를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이제 흉기를 가지고 나온 거니까요. 네, 당시 가해자는 오늘 이제 큰 마음 먹고 찾아왔다면서 다시 만나줄 것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을 하니까 바로 범행을 한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거는 이제 범행 중에 한 말이었는데 피해자 이제 귀에 대고 나 건들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낮에 사실 뭐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한 것 같아요, 진짜. 네. 헤어진 이유도 본인의 잘못에 의한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성의 사체, 도박 등의 문제로 이게 참 견디기 힘들었고 그래서 결별하게 됐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집으로 찾아오고 직장으로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나오는 메신저 대화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대화를 보면요. 이 남성이 얼마나 피해자에게 집착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헤어져야겠다는 피해자에게 죽어도 못 헤어지니까 그리 알아라. 이렇게 가해 남성이 말을 합니다. 이거를 사랑이라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폭력이죠. 이제 폭력이고 집착이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그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도 이 가해자가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찾아갔댔대요. 이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 피해자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가서 이제 다시 만나자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이제 피해자는 이를 거절을 하니까 그때 이제 흉기를 들고 가서 자해를 하겠다며 이제 소동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제 일촉즉발 위기의 상황에서 다행히 언니가 달려와서 상황이 좀 중재가 됐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이 가해자가 체포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네, 체포가 됐다는 건 경찰이 데려가서 뭔가 조사를 했다는 건데 그때는 그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제 체포돼서 이제 입건돼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접근 금지라는 잠정 조치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날 사건 당일날 회사에 찾아와서 범행을 저질렀던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접근 금지가 되면은 회사에 이렇게 찾아와서 범행을 저지를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위치 추적 전자 부착 명령 같은 이런 임시 조치, 잠정 조치가 있어도 가해 행위를 하려고 이제 마음먹은 사람을 맡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사실 그런 점에서 이 스토킹 처벌법 구조를 보면 이 그 스토킹 처벌 행위가 징역 3년 이하인데 3년 이하의 법정형인데 그 잠정 조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라서 어떻게 보면 스토킹 행위를 해서 너 하지 말라며 잠정 조치를 내렸는데 그걸 위반하는 사람을 좀 더 가볍게 처벌하는 이런 법 구조가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권력이 사전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살인 미수 범행 전에 이 범행을 미연에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접근 금지 요청 이후에도 가해자가 계속 그 피해자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에서는 그럼 차단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네. 당시 경찰이 굉장히 좀 안일하게 대응을 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공소장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경찰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화가 나서 이제 살해를 결심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걸 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몇 번의 스토킹 사건으로 가해자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담당 경찰관에게 재차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 경찰은 가해자를 앞에 두고 땡땡 씨 알겠어요. 지금 조사 중이니까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을 하면서 가해자 앞에서 야.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이건 기본 수칙도 안 지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야. 아니 어떻게 가해자 앞에서 그 신고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런 경우는 좀 보안을 좀 유지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나를 또 신고하는 그러니까요. 바로 앞에서. 네. 그러니까 화가 이제 치밀었던 나는 거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성범죄나 이런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같은 케이스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2차 범죄가 이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관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거든요. 어떤 수사 상황이 상대방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모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끔찍한 사건 발생 전까지 3차례나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조치를 취해줄 테니 기다려라. 근데 그 사람 여자 생겼다던데? 조사 끝나면 그 여자 따라서 지방으로 간다던데. 그러니까 이게 가해 남성이 한 말을요 철석같이 믿고 피해자를 그냥 후방 조치를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걸 믿을 수가 있죠? 아니 누가 그 앞에서 앞으로는 안 괴롭힐 거다, 뭐 다른 사람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고지고대로 믿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해자를 그냥 후방 조치한 거죠. 이거 애초에 너무 그냥 안이하게 조사한 것 같고 네. 너무 별거 아닌 사건처럼 취급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고요. 네. 황당한 게 이 길로 풀려난 가해자가 흉기 챙겨서 피해자한테 간 거예요. 그 사무실로 말도 안 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사건 당일에 모두 일어난 건데 이 사건을 그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자, 회사에 찾아와서 회의 중인 피해자를 다짜고짜 가해자가 불러냅니다. 피해자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일단 따라 나왔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주변 사람을 없앨까 너를 없앨까라고 하면서 네가 날 버렸다. 네가 딴 남자 만나는 꼴 못 본다라는 말을 하며 순식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이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범행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뭐 경찰의 이런 대처도 그렇고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그 피해자는 가해 남성의 부모에게도 이제 연락을 해서 자신의 고통을 알렸는데요. 이때 돌아온 대답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 대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걔가 그렇게까지 못한다. 애 같은 데가 있어서 그런다. 네가 좀 받아줘라. 네가 다시 돌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야, 그렇게까지 못할 거란 아들이 흉기를 휘둘렀고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네. 아이고, 아무리 자식을 감싼다지만 자식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가족들이 이때만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안전하게 이별을 좀 도와줬더라면 이런 정말 비극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당시 피해자가 흘린 피가 2,000cc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갔으면 그냥 사망했을 건데 네. 의사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처가 깊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검찰은 이제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제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아무래도 피해자가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은 미수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요구했던 이 전자발찌 착용 역시 2심에서 기각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법원 선고 내용을 보시면요. 법원에선 가해자 A씨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반성하고 숨어 살겠다고 한 약속을 믿어보겠다. 차후에 그런 위험이 있을 땐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전자장치
발찌를 부착한다. 그런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건데 네. 항상 보면 이게 일어난 다음에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피해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범인이 나이가 30이고 이제 15년 구형을 받았고 이제 뭐 14년 남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50세에 이제 출소를 할 거고 그럼 너무 불안하고 그럴 것 같아요. 또 딸 아이도 지금 있다고 하고. 예, 근데 지금 전자발찌까지 기각이 된 상태니까 이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두렵죠. 실제로 피해자는 출소 후 보복 범죄를 우려하면서 이민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피해자의 심경이 어떨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가에서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냥 이제 디데이가 걸렸다 해야 되나? 네. 제 시한부 인생이 진짜로 10년 정도 뒤에 죽는다 해도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까지도 지금 위험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가해자가 형이 마치고 나왔을 때 보복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불행이다. 내가 죽었으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왔을 텐데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심경인지 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말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대한민국의 경찰은 정말 사건이 벌어져야 움직입니다. 가해자는 죽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살려고 발버둥 쳤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건 이상하다. 법 개정 시급합니다. 국민 정서랑 너무 안 맞아요. 출소하면 50대 예고된 범죄입니다. 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는 이제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죄 위험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공권력이 이제 좀 조기에 신속하게 개입하지 못해서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일어났던 스토킹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끔찍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출근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을 말리던 여성의 어머니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여름 일어났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 A씨가 출근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이 남성은 숨어서 여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6살짜리 딸이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딸 아이가 너무 어리고 또 그 사건을 또 목격했고 그래서 너무 충격이 지금 클 것 같고요. 뭐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피해가 정말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기습적으로 이제 일어난 일이라서 범행 자체를 좀 막기는 어려웠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제 좀 경찰이 좀 더 이제 조기에 이제 대응을 했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이미 지급되어 있었는데 그 사건 당일에는 스마트워치가 반납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발급받았는데 사건 당일에 정작 스마트워치가 없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가해 남성은 여성의 이별 통보 후 끈질긴 스토킹 행각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이 범행에 앞서 지난해 2월에도 교제 폭력으로 신고를 당했고요. 6월에도 여성의 집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왜 스토킹하냐고 계속 싫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고 전화도 그만하고 카톡도 그만해 아침에 집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따라오는 게 그럼 제대로 된 거야? 나는 잘 출근하고 있나 확인하러 간 거고. 확인하러 간 거? 웃기지 마. 너 나 계속 따라왔잖아. 나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따라다니고 감시하고 뭐 전화하고 뭐 계속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떤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동시에 명령을 부과받았고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이제 발부받았죠. 그런데 피해자가 숨지기 나흘 전에 돌연 그 스마트워치를 반납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기간이 다 돼서 반납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이 6월 10일부터 이제 2개월간이었는데 유족들에 의하면 한 달 정도 됐을 때 경찰이 찾아와서 그
그 가해자와 이제 동선이 겹치지 않으니까 스마트워치 반납해라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고요. 네. 이에 대해서 경찰은 그렇게 반납을 요구한 적은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2달이라는 스마트워치 발급 기간이 지켜졌었다라고 하면 이런 사건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마트 범죄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줘야 네. 이게 더 이상 큰 강력 범죄로 발전하지 않는 건데 이 보호와 대처가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이게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됩니까 사전에 좀? 당연히 이제 스토킹 처벌법 상에는 이제 법원의 결정으로 뭐 서명 경고라나 뭐 접근 금지, 그다음에 유치장 유치 같은 이런 잠정 조치들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수사 초기에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수사관한테 이제 신속하고 정확하게 좀 알려서 수사기관이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가해자의 형량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검찰은 이제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이유로 이제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열린 이제 공판기일에서 법원은 이제 특가법상 보복 살인과 그다음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사형을 구형했는데 25년이면은 이게 감형이 된 거잖아요. 그게 뭐 이유가 있을까요? 감형 이유 한번 볼까요? 네. 감형 이유 한번 보여주세요. 네.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가중 요소로 포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보복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한다.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 경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 싱글맘으로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던 엄마가 사망했습니다. 뭐 아이가 현장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다고 해도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지 정말 속상하고 막 화가 납니다. 아이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지금 엄마가 이렇게 됐으면 아이는 지금 고아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제 더 높은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게 뭐 당연하지만 법원으로서는 어떤 기존의 어떤 보복 살인죄 동종 사건의 법정형을 고려하지 했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리꾼들 이 판결에 당연히 공부를 하는 모습인데 누리꾼들 어떤 얘기합니까? 네. 정말 국민 재판을 다시 해라. 유족이 용서를 안는데 왜 판사가 용서의 형량을 정하는가. 6살 아이가 25년 후면 엄마를 해친 범인이 사회에 나오겠네. 뭐 다들 답답하고 불안하고 같은 마음이시죠. 저도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네. 아유,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하고요. 뭐 이렇게 가해자들의 얘기는 잘 들어줘. 그러니까요. 그 피해자들의 심정은 물론 헤아리시겠지만 네. 이거는 우리 감정하고는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네. 아직도 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걱정스러운데 이런 사람들을 없게 하려면 단호하게 좀 대처를 해주고 단호하게 좀 판결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건 정말 중대범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벌 기준, 스토킹 행위의 처벌 기준이 좀 강화되는 양형 기준이 마련됐는데요. 지난달 26일 신설된 그 양형 기준을 보면 법정형과 마찬가지로 기본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흉기, 휴대 스토킹 범행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특히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양형 기준이 마련돼서 좀 더 이제 강하게 처벌되는 기조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네,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실 일이 터지기 전에 이 스토킹 범죄는 분명 그 전에 시그널이 있거든요. 네. 그때 뭔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좀 더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안전 이별해라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국가가 우리 사회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머니 시간입니다. 네, 제가 뭐 앞서도 살짝 예고를 해드렸는데 요즘 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뭐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미리 좀 사놨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것 같아요. 장롱 속에 금 좀 있으십니까? 오늘 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소장님 제가 지난주 네. 내내 소장님을 만날 날을 아주 손꼽아 기다렸어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금을 지금 팔아야 하나요? 네. 금 좀 있네. 갑자기요? 이렇게 갑자기? 네, 아니 지금 뭐 지난주 내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을 갖고 있으면 팔아야 한다. 금이 없으면 지금 사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거의 화두가 금입니다. 네. 너무 훅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금 얘기 나왔다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네, 화요일 이 방송을. 네. 일주일 동안 굉장히 저를 기다리셨다니까 반갑기는 한데요. 네. 글쎄요. 차차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지금 금 한 돈이 얼마인 거예요? 지금 금 한 돈에 무려 43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돌반지 언제 이렇게 됐어? 그러게요. 야금야금 올라서 43만 원이 됐는데 돌반지를 한 돈 해준다 그러면 43만 원에다가 세공비 뭐 기타 부가세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50만 원은 훌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진짜 얼마 전에 그 친구의 딸 돌반지를 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친한 친구인가 보다. 정말 친한 친구여서 샀는데 사면서 놀랍더라고요. 43만 원.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뭐 20만 원 후반 그 정도 생각했었는데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나 해가지고. 저 애들 돌하고 이럴 때는 한 5만 원. 맞아요. 이래가지고 그때는 당연히 돌반지 해줬죠. 한복에 애들 금단추도 예전엔 달아줬어요. 맞습니다. 그죠? 예. 야, 근데 지금은 뭐 엄두도 안 나겠네. 단추를 금으로 하면 다 순 금으로 아니, 이렇게 다 저 박아주는 어렸을 거예요? 때는 와. 아주 이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금단추 요만한 것들 달아주고 어르신들 왜 환갑잔치, 칠순잔치 그때는 할 때니까 그때 한복 맞춰드리면 거기다 금 이렇게 복 해가지고 달아드렸죠. 금단추. 지금 생각도 못하지 뭐. 지금은 이렇게 너무 비싼데 비싸서. 어떻게. 그 단추 무게도 꽤 되죠. 그래서 한복 한 벌 이렇게 뒤져서 단추만 하면 한 양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찐 부자가 제 옆에 금으로 단추를 이렇게 이거만 해도 얼마 이거 계산해 보면 이거 지금은 진짜 아니 그리고 어떡하죠? 예전에는 무슨 저 상을 받으면 맞아요. 예. 부상이 있잖아요. 그 금메달 같은 거 있죠. 네네네. 진짜 금이에요 그게. 이게 닷돈 또는 열돈. 네. 열돈이면 한 양이거든. 한 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집에 상 좀 받았으니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상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희 집도 조영구 씨가 이제 그때 트로피. 그죠? 금이 아니에요? 금 아니었어요? 금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금을 막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캐리어에다가 다 담아놨어요. 네, 여차하면 들고 나가려고. 아니 캐리어에 담을 만큼 금이 많다는 거. 방송 연예대상 상 받으면 부상이 금이었어요. 맞아요. 트로피가. 예. 그렇죠. 네. 다들 좀 금이 좀 있으시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구나. 아니, 43만 원 됐다니까 지금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거고. 근데 사실은 지금 뭐 40만 원 훌쩍 넘는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팔 때도 그 정도 가격이 되나요? 사실 뭐 살 때 팔 때 이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기준 가격이고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니까 살 때는 43만 1,000원, 팔 때는 3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조금 더 비싸게, 팔 때는 좀 헐값에 파는데 아무래도 이제 살 때 팔 때 이렇게 가격 차이가 한 각각 5% 정도 나는 거는 이게 뭐 유통 마진이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소장님 네. 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금부치가 별로 없는 관계로 그렇게 궁금하진 않습니다만 두 분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네. 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팔아야 할까 아니면 금값이 좀 더 오를 거라고 보세요? 네, 모릅니다. 조금 이제 허탈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향후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이게 지금 왜 오르고 있냐, 앞으로 얼마만큼 갈 것이냐라는 이 전망이라는 걸 전문가들이 내놓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건 전망일 뿐이지 이거 반드시 오릅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기에 가까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또 네. 전문가시니까 분위기 파악이 좀 되실 텐데 네. 질문을 좀 바꿔서 네. 지금 만약 소장님이시라면은 금을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갖고 이게 계신 거. 예. 마침 내가 금을 투자하고 있었고 이걸 언제 현금화할까를 고민했다면 저라면 지금 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꽤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뭐 어제 산 게 아닐 경우엔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하지만 그냥 팔 생각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TV 보다 보니까 금값 올랐대네. 그럼 금이나 팔아서 한번 현금을 챙겨볼까 하시는 거는 너무 충동적이니까 그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나 이런 것들이 요동을 칠 때마다 이걸 사야 돼, 팔아야 돼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래서 오늘 금에 대한 다른 질문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네. 김현우 소장님 네. 준비하셨다고요? 자, 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오늘은 베스트 3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지 한번 맞춰보시죠. 자, 그럼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네. 길 가다 보면 금리 삽니다. 맞아요. 이게 본 적이 있어요. 기억에 분명히 나는데 특히 뭐 종로 같은 데 가서 봤던 예. 것 같은데 다들 뭐 금리 저도 뭐, 여기 하나 있어요. 그죠? 아니 근데 금리를 어떻게 판다는 건지 사실 좀 이해 껴있기도 하니까 좀 네. 위생상으로도 조금 이제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녹이면 파는 되지, 거예요, 뭐. 그죠? 금리를? 뭐, 그죠? 치과 가서 뭐 그건 해결하면 되는 건데 네. 금리 요거 팔면 어떻게 될지 자, 요거 과연 질문에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예. 맞네. 맞아요. 3위 금리 팔아도 될까요? 질문에 있었습니다. 역시 네. 뭐 사람 마음 다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예, 저도 금리에 좀 있는데요. 좀 있는데 한두 개 정도 있으신가요? 조금씩 세운 거. 근데 금리 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과에 가면 이제 씌우는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게 24K 순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순금을 쓰면 너무 무르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제 올림픽 같은 데서 이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은 메달. 이거 한번 이렇게 깨무는 모습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이제 금이 순금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딱히 없었을 때는 이 금이 무르기 때문에 치아로 깨물어 보면 거기에 치아 자국이 딱 남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어서 올림픽에서도 장난삼아 한번 깨물어 본 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재미삼아 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금은 단단치가 않으니까 치과에서 쓰는 금은 이게 합금을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씻는 힘을 견뎌야 되니까요. 금에다가 뭐 은이나 구리 이런 걸 써가지고 좀 단단하게 만드는 건데 치과에서 이렇게 금리를 빼게 되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가져가는 폐금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녹여가지고 여기에서 순수하게 금만 이제 추출을 해내는 거죠. 그럼 금리에는 금이 한 어느 정도 들어있을까요? 뭐 큰 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크기도 작고 제가 뭐 치과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사실 금리를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 종로 폐금 업체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거 치아 하실 때 싼 거 비싼 거 권유 받으셨죠? 비싼 거는 금이 한 80%. 여기 이제 인레이 같은 경우 떼우는 거 그리고 크라운이라고 해서 씌우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한 50% 이제 조금 함량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 나 크라운인데 나는 50%구나. 인내일을 금으로 해야 되는구나. 요즘 그 치과 가보면 이제 금리가 이렇게 환하게 웃을 때 미관상으로 네. 좀 좋지 못하다고 해서 이걸 이제 도자기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면 이제 치과에서 물어봅니다. 이거 금리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주면 치료비에서 빼주나? 그렇진 않아요. 그럼 당연히 가져와야지. 우리가 갖고 와야 네, 돼요. 그걸 저도 물어봐 받은 적이 주면 되지. 있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파는 겁니다. 사실 네. 근데 예전에는 치과에서 그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뽑아놓은 거 보면 저거 가져가고 싶은데라고 해도 그래, 가져가야지. 좀 머쓱해서 말도 못했는데 요즘엔 금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저거 가져갈게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다고 챙겨야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가져가서 뭐 폐금업체라든가 이런 금리 삽니다 이런 곳에 팔아도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금 함유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팔았을 때는 한 3, 4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시세로 보면은 그 치아 하나에 뭐 섞인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최소 5, 6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치과 가실 분들은 꼭 다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지금 금리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화장장 할 때 예. 그거 뭐 금리로 추정되는 화장 뭐 그게 이제 금속 물질이 무더기로 나왔다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아 이거 정말 저 섬뜩한 뉴스였어요. 그러면 화장장에서 그거를 동의 없이 그냥 챙겼다는 건가요? 그 금이니까. 그렇죠. 유족들은 사실은 그 돌아가신 분을 화장을 할 때 아유 저희 뭐 금리 좀 챙겨주세요 이런 말씀 하기는 아니죠. 사실 그렇죠.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정신도 없기 때문인데 사실 화장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주 겪는 일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딱히 처리해라라는 규정도 없어서 이 금리로 보이는 것들을 따로 모아뒀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뭐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주기는 할 겁니다. 네.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게 금리 빼달라고 하기가 이게 맨정신에 쉽지가 않을 것 같지만 예. 사실은 또 엄밀히 말하면 이게 유족의 재산이니까 또 그냥 또 방치하기도 또 맞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예. 금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어떤 질문이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맞춰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금에 네. 정말 너무 관심이 많은 1인으로서 이제 금을 사실은 이렇게 살려면 이게 집 근처에 보면은 그 금 거래소, 금은방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큰 금 거래소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좀 해야 좀 더 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금을 어디서 사야 되나요? 그 홈쇼핑에서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죠? 근데 또 네. 이게 어디서 이건 사야 질문 되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어디서 사야 됩니까 하는 질문 있을 것 같아요. 있나요? 자, 질문. 볼까요? 자, 2위입니다. 네. 금 어디서 사야 싸게 살 수 있나요? 질문에 있었습니다. 와, 있네요, 진짜. 네. 정말 대답해 주세요. 어디서 예. 사야지 좀 더 저렴한가요? 일단 금 하면 종류가 많잖아요. 네. 자, 우선 요 금괴. 우와. 그거 진짜예요? 아니, 진짜 저 한 번만 만져볼게요. 예, 조심하세요. 네. 진짜인가? 아니 근데 가벼운데요? 가짜구나. 가벼운데요? 네, 이게 진짜면 좋겠지만 네. 속이 비어 있는 모형입니다. 크다. 예. 저 정도 골드밤은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나겠는데요? 보통 예.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영화에서. 범죄자들 거래할 때 007 가발 쫙 열면서 자 물건은 가져왔나 거래를 시작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도 금괴 여기 지금 뭐 10,000g, 그러니까 1kg라고 써 있는데 네. 1kg 정도 되면은 뭐 1억? 아 여기 뭐 10kg일 겁니다. 아마 요 정도 기로면 10kg? 네, 10kg 정도 될 건데 1kg에 1억이니까 10kg면은 뭐 10억 정도. 10억짜리요? 네, 10억짜리. 그 007 가방에 10개만 채워도 100kg, 100억 된다는 100억짜리. 거죠. 예. 007 가방 한 손으로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뭐 엄청 10억? 무겁잖아요. 네, 그건. 100억 정도. 10개면은 100kg. 100kg. 네, 100억. 와. 그걸 한 손으로 갖고 와서 됐나? 이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야. 얼마나 무거운데. 그렇죠. 그렇죠. 네. 저렇게 두툼한 거는 진짜 무게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거래에서 이런 것들은 잘 사용이 안 되고요. 보통 이제 뭐 골드 바라고 하더라도 한 돈, 두 돈짜리 이렇게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비싸봐야 무거워봐야 1kg짜리 골드 바를 주요 사용합니다. 네, 근데 골드바 그게 한 돈이면 뭐 40만 원 넘어가고 두 돈이면 80이 넘어가는 가격인 건데 예. 이게 어딜 가서 사나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네, 골드바의 경우 사실 어딜 가서 사나 가격 비슷비슷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게 마진 때문이니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조폐공사입니다. 예, 조폐공사 하면은 우리나라 지폐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무슨 웬 금이냐? 이 조폐공사가 보유한 뛰어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위조 방지 기술입니다. 그래서 금의 품질을 인증하는 홀로그램을 이제 새겨주는데 그 금속에다가 2차원적인 홀로그램을 새기는 기술이 조폐공사에서만 보유를 하고 있던 특허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순도 인증도 해주는데 직접 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마진을 안 남기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한 2에서 3% 정도 저렴하다. 매장에 가보시면 그 골드바뿐만 아니라 뭐 순금으로 된 카드라든가 뭐 동전 이런 것들도 기념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네. 서울에 계신 분들은 한번 매장 재미삼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조폐공사 자 메모 네. 메모했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남았거든요. 네. 어떤 질문이 또 있을까요? 투자 아닐까요? 금 투자를 현물로 해야 되는지 맞아. 아니면은 금융 상품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네. 자 금을 네. 또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질문에 있을까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금 투자 방법 알려주세요.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금이 없으면 사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금이 있으면 팔아야 될 것 같고 이렇거든요. 지금 금을 사야 되는 거죠? 네. 글쎄요. 금은 사실 뭐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늘 금은 그 화폐 가치를 보존해 줬기 때문인데요. 금을 투자하라는 말은 뭐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금은방 가서 금 사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금을 네. 이렇게 딱 현물로 딱 사는 거겠죠. 네, 가장 사죠. 쉽게. 현물로 네. 가장 쉬운 방법. 네. 그냥 맞습니다. 아니 얼마나 근데 든든할까. 그 예. 한돈에 40만 원 하니까 네. 앞서 저희가 저게 얼마인지 알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건 좀 부담인데. 이게 사실 실물로 보유한다 그럼 마음도 든든하다 이런 장점은 있는데 이걸 집에다 갖다 놓으면 이걸 어떻게 어디에 보관하지 캐리어에 넣기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투자로서는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런 거지? 일단 골드바를 구매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부가세 10%를 무조건 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기준 가격에서 5% 이상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공비 이런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한 15% 이상은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골드바나 실물을 사게 되면 일단 15% 정도는 좀 손해를 보고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15% 이상은 올라줘야 뭐 내가 본전인데 네. 지금부터 15% 오른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하냐? 이 실물은 아니지만 현물에 투자하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현물에 투자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 현물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금통장을 먼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금통장? 네. 통장이 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금통장이 있어요? 금통장은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오. 흔히 금통장, 골드뱅킹이라고 부르는데요. 계좌에 돈을 넣어놓으면 그 액수만큼 금으로 환산해서 몇 그램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 가입하면 1,000만 원 넣으면 1,000만 원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1,000만 원 넣으면 금 1kg, 100g이겠네요. 100g 이렇게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산상으로 금이 거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재밌네요. 아, 그런 장점. 소장님이 그냥 다 까놓고 제일 선호하는 투자 방법은 뭐예요? 제가 추천드리고 선호하는 투자 방법은 이 금 시장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한국 거래소에서 열리는 시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곳에서 마찬가지로 열리는 KRX 금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처럼 금을 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데 여기서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 거래하듯이 그러니까 금을 거래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식 거래하기 위해서 주식 계좌 터놓으신 분들은 거기에 로그인 해보시면 그 증권 계좌 메뉴에 금을 거래할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냥 주식 시장 거래하듯이 1g 단위로 금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g 단위로 매매를 하면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도 없고 증권사에 약간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100g 정도 이상이 쌓였다. 그러면 이걸 실물로 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우리가 사고자 할 때는 현물로 사고자 할 때는 조폐공사 가서 사면 제일 싸게 사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금을 투자하고자 할 때는 KRX 금시장? 금시장. 여기를 통해서 해라. 그렇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저희 생방송이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팔아야 되는 시기인지 혹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망들, 그 근거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것이다.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돈이 조금 흔해지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방어하고자 국제적인 금 시세가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각국에서 터지는 이제 전쟁 이런 문제들도 있죠.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면 금 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 가격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말에 그냥 솔깃해가지고 사시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수요들이 이어질지 말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고심하셔가지고 금을 살지 말지는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요즘 금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이럴 땐 신중하셔야 돼요. 예. 방송에서 중요한 막 말씀이에요. 네. 주식 얘기하죠. 이거는 여기라는 거예요. 네.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방송에서 막 부동산 얘기하죠.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우리 맨날 부동산 얘기했어요. 그렇죠. 최상이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중. 네. 진짜 궁금한 거는 신재현 씨 금이 얼마나 많길래 자꾸 갑자기 잘 확 끼면서 뭐 이 정도는 안 됩니다만 이렇게 녹이면은 그래도 얼추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깥 부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금이 얼마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명한 투자하세요. 자, 저희는 잠시 날씨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쪽에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출근길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또 먼지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한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들이 계속되면서 대기는 건조합니다. 현재 중부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오늘은 바람도 강해서 더 위험합니다. 현재 영남 해안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그 밖에 전국에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0도, 전주는 22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은 날이 쌀쌀하겠습니다. 네, 선거일인 내일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별다른 비 예보 나와 있지 않고요. 대기질도 무난해서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 정말 네. 울긋불긋 꽃대거리예요. 네, 날씨 참 좋죠. 네. 이제는 뭐 춥다는 생각도 전혀 안 네. 드는데 문제는 지역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